우리는 가끔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영화관에선 앞사람의 머리가 너무 크고 도서관에서는 누군가가 코를 골고 자고 있거나 연인들이 애정 행각을 벌이기도 하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방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코를 고는 사람은 답답한 도서관을 빠져나오게 만들고 연인들의 애정 행각은 전화번호부를 들여다보다 소식이 뜸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방해는 생체 리듬을 끊는 대신 일상의 틈을 버려주는 것이죠. 어쩌면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것 역시 내 생체 리듬을 건드려주고 끊고 다시 이어주는 멋진 방해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해 속에 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최민석입니다. 차연지의 여편소설 부족한 것들 제5화 돼지코가 부족한 남자. 이것은 어떤 점진이다. 세계의 끝이라고 믿었던 벼랑은 점점 더 짙어지고 길어지며 멀어진다. 이것은 식민지 땅 따먹기와 비슷하다. 마지노선은 계속해서 바뀌어 이제는 지평선처럼 모호하다. 엄격했던 것들은 이미 허물어졌다. 이를테면 너와 나의 미래와 상생. 이것은 비논리적인 생태계이다. 물론 상호관계는 매우 논리적으로 뒤바뀐다. 나의 논리에 걸맞지 않는 너라는 환경. 이것은 점진이면서 반복이다. 지리멸렬하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그 판단을 유보한다. 이것은 흩어짐이다. 포개졌던 것들이 다시 천천히 제자리를 향해 서행해 가고 있는 자전운동이다. 어젯밤 삼겹살을 굽고 있던 너는 느닷없이 아리스토파네스를 들먹였다. 꽉 물려있는 돼지코도 결국 에로스 아니에요? 내 티클과 페인 자국까지 온전히 꽉 들어맞는 누군가는 분명 있어요. 믿어야 해요. 우리 모두. 일행들은 웃었고 반문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이 죽자고 싸우는 거야? 과자가 된 고깃덩어리처럼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돼지코를 찾다가 발생한 참사이자 파멸이다. 5구짜리 돼지코에 전부 꽂혀있는 빌어먹을 내 물건들 때문이다. 몇 개월 전부터 내 물건을 꽂아본 적이 없는 빌어먹을 돼지코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단어의 몰락이다. 내게 제대로 꽂힌 적 없는 너의 돼지코. 아무리 물을 뚝뚝 묻혀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감전사. 이것은 어떤 연애의 완벽한 종료임을 명시한다. 매주 본격적으로 흑형들의 문화를 파헤치는 시간이죠. 기획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조약. 오늘도 김봉현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네네. 지난주까지는 시와 힙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 연출가인 김경주 시인이 함께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힙합 이야기라서 이제 김봉현 평론가와 저와 단 둘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출이 지금 이제 자기는 쉰다고 여유롭게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부럽기도 하고 네, 아쉽기도 하네요. 네. 항상 둘이 아니고 셋이 해야지 뭔가 좀 약간 네. 안정된 느낌이고 네. 이렇게 그 어떤 공백을 줄일 수가 있는데 네. 네. 아니, 약간 두렵네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있을 때는 저 연출가가 말이 많아서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싶었는데 또 막상 빠지니까 네. 약간 허전한 게 네. 예, 그 공백의 크기가 느껴져요. 제가 오늘 더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얘기해 볼까요? 네. 예.
오늘 주제는 노예의 핏줄 하지만 왕의 가슴 아프로 아메리칸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문학과 맞닿아 있는 힙합의 외형적 부분을 건드려 보았고요. 오늘은 랩이 발전된 흑형들의 문화를 알아볼 텐데요. 미국에서도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아프로 아메리칸의 확실한 정의가 뭐죠? 예, 일단 제가 이제 힙합이라는 뭐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힙합이라는 뭐 음악, 문화 그리고 관련된 역사나 이런 맥락 등을 총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네. 이제 제일 처음으로 아무래도 어떤 역사적인 면을 먼저 그 뿌리를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키워드를 정한 거고요. 사실 아프로 아메리칸이라는 말은 되게 쉬운 말은 아니죠. 약간 학술적인 뭐 용어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일단은 아프로는 사실 아프리칸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프리카에라는 뜻이고 아메리칸은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결합하면은 아프리카의 혈통을 지닌 미국인이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더 쉽게 말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혹은 미국 시민권을 지닌 흑인이다. 뭐 이런 예. 뜻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펑크 음악 하는 사람들이 예. 아프로 파마라고 해서 네네. 굉장히 머리가 큰 파마를 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쓰이는 아프로도 이 같은 뜻인 거죠. 비슷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오늘도 굉장히 학술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근데 제가 예.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예. 사실 힙합은 뭐 흑인들의 문화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많이. 네네. 근데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약간 절반 정도만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사실 미국에도 살고 여러 군데 많이 살잖아요. 뭐 네. 이태원에도 살고 뭐 예. 아프리카에도 살고 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살고 미국에 뿌리 내린 흑인들이 이제 탄생시킨 문화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흑인이 다 같은 흑인이 아니고 뭐 네. 아시아인도 뭐 중국인이 일본이랑 같지 않듯이 네. 예, 더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네. 아프리카 이민자들, 네네.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들의 음악이 힙합인 네,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했던 음악이 노예로 지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서름의 감정들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블루스와 재즈로 만들어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럼 힙합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미국 흑인의 이 역사라는 게 사실 뭐 최근에 사실 링컨이라는 영화도 이제 개봉을 했고 모두가 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네. 노예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예의 역사, 또 차별의 역사, 네. 탄압의 역사인데 네. 사실 이런 흑인의 역사에서 또 유희나 음악이 굉장히 큰 그런 비중을 차지했고 또 그런 음악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게 뭐 블루스니 소울이니 네. 재즈니 이런 음악인데 네. 사실 요즘 최근 한 10년, 20년을 봤을 때 이 아프로 아메리칸을 가장 대변하는 음악이라고 하면 어떤 블루스와 재즈보다도 오히려 더 힙합이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커먼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의 앨범 자켓을 보면은 어떤 1950년대 그 미국의 한 흑인 여성이 그 길거리에 있는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앨범 커버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컬러드 올리라고 써 있는 그런 흑인 전용 예. 그런 이제 사진을 커버로 하면서 뭔가 그 자기의 랩 음악에 그런 자기의 인종적인 정체성을 담기도 하죠. 그 컬러드 온리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아니죠. 이제 있는 50년대니까 예. 아무래도 그때는 이 식수대도 예. 백인 전용, 예. 흑인 전용이 따로 있었고 약간 차별을 예, 위해서.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주제가 노예의 핏줄 하지만 왕의 가슴 애프로 아메리칸이잖아요. 네네. 예.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하신 것도 이것과 연관이 예, 있는 사실 건가요? 예, 이 제목이 사실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네. 사실 그 랩 가사의 일부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또 인상 깊은 구절이라서 제가 예.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 이제 제목을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구절이 그 나스라는 네. 래퍼의 2001년 앨범에 수록된 구절인데 나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그렇죠. 정말 가사 잘 써서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 원문이 블루드 오브 슬레이브 하트 오브 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해석하면 노예의 빗줄이지만 나는 하지만 항상 왕의 가슴을 가지고 예.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본인의 어떤 인종적인 뿌리를 인식하면서도 예. 굉장히 그것을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예. 블루드 오브 슬레이브면 노예의 피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물고 들어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다 김경주 시인의 공백입니다. 연출을 탓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네. 일단 그 흑인의 정체성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음악이 또 블루스와 재즈 또 힙합인데 네네.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 랩의 기원이라는 게 사실 그 흑인 노예들의 어떤 그런 라이밍 게임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보는 네. 시각도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예를 들어서 흑인 노예들이 이제 백인 지지들을 이제 욕해야 되는데 네.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은어와 어떤 비유를 이제 상징을 동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랩의 어떤 그런 표현 체계가 되었다. 뭐 이런 주장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은유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사실 그 힙합에 기반하고 있는 정서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항성일 텐데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렇다면 모든 힙합이 저항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아프로 아메리칸 뭐 흑인 노예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도 네. 힙합 음악 이제 문화라는 게 절대 이런 부분들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힙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록이다, 뭐 네. 록은 저항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록 뮤지션들과 얘기를 해보면 뭐 그런 건 막말로 뭐 헛소리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느 분야든 간에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힙합이라는 게 사실 물론 이 아프로 아메리칸의 뿌리와 저항을 반영한 음악이자 문화는 맞는데 사실 모든 힙합이 그런 것은 아니죠. 실제로 네. 제가 원서를 이제 뒤적이다 보니까 제가 또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 힙합의 창시자로 이제 존중받는 그 DJ 쿠로크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약간 할아버님이신데 예. 그 형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1970년대에 내가 처음으로 DJ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지 재미를 위해 한 일이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분의 말이 막 절대적인 그런 진리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다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이제 어떤 창시자인 분께서 나는 뭐 저항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그냥 재밌어서 한 거야. 약간 이런 예.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그렇고요. 또 이분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힙합이 인종 간의 문화적 차이를 줄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힙합으로 인해서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어울려 놀 수 있었고 다른 여러 인종 역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힙합은 굉장히 저항이고 뭐 반항이고 네. 또 뭐 흑인들이 뭐 백인을 향한 어떤 공격이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창시자 중 한 분은 전혀 뭐 이런 생각 안 그것이 하셨다는 아니라 거죠. 오히려 예. 노리고 네. 화합이 될 수 있는 네. 수단이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애프로 아메리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개념을 거의 처음 듣는 청취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들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뮤지션들이 하는 음악이 애프로 아메리칸 그 힙합 뮤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예, 한 두어 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블랙스타라는 그 예. 듀오가 있어요. 예. 지금은 사실 팀 활동은 지금 하지는 않는데 예. 이 멤버로서 있는 이제 모스텝이라는 지금은 이제 야신베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래퍼는 실제로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했고요. 예. 그래서 흑인 배우로 많이 또 유명하고 근데 이제 이 팀의 이름인 블랙스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되게 굉장히 정체성을 반영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마커스 갑이라는 그 범 아프리카주의 운동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는 모든 흑인의 고향이자 이상향이니까 뭔가 그 아프리카로 이 흑인들을 실어 나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박 라인을 설립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그 선박의 이름이 블랙스타거든요. 약간 배의 이름이군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항상 예로 들고 있는 나스와 또 이제 밥 말리의 실제 아들인 데미안 말리라는 그 레게 뮤지션이 듀엣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밥 말리의 아들도 힙합 음악을 하는 겁니까? 꼭 힙합은 아니지만 뭐 레게니 뭐니 약간 아프리칸의 그 혈통을 지닌 음악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따라서 레게 음악을 하는군요. 근데 그렇죠. 또 며느리도 또 퓨지스라고 레게 음악 하잖아요. 퓨지스의 로린일. 그렇죠. 네. 가족이 다 음악을 하네요. 네. 나스와 데미안 말리의 앨범에 있는 아프리카 모스트 웨이크업이라는 곡인데요. 이 아프리카는 제목, 깨어나야 한다. 제목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흑인들은 뭐 전 세계 어디에다 흩어져 있지만 결국은 아프리카라는 그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형제고 또 먼 친척이다. 뭐 이런 식의
예,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경주 시인이 빠져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한껏 진중하고 예, 심도 깊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봉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네, 오늘 작가의 방에 나와주신 분들은 그야말로 특별 출연입니다. 편집자 특집.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문학동네 출판사의 편집자 백다흠 선생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백다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의 이정미 편집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공사다망한데도 이것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특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백다음 선생님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로서 항상 작가들의 프로필 사진에 괜찮고 근사한 사진은 항상 카피라이트 백다흠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많이 봤었고 또 예전에 제가 소설가가 되기 이전에 이름을 되게 눈여겨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나 제 예상대로 소설가 백다흠 씨와 형제 관계더라고요. 예. 네, 저는 백가음 소설가의 동생 맞고요. 예. 네, 저희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서 예. 네, 어렸을 때 같이 지낸 형제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동거하고 네, 같이 계시는 살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가음이 형이랑 통화를 했는데 나 26층에 사는 남자야 그러더라고요. 예. 네, 25층입니다. 아 25층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이정미 편집자님은 굉장히 뜻깊은 출연인데요. 저희가 새 시즌으로 새 단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나와주신 지금 홍일점 출연자이십니다. 여자 처음이었나요? 네네. 이때까지 계속 남자분들만 나오셔서 제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이 녹음할 의욕이 안 생겼는데 PD한테 저번 주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부디 여성 출연자 좀 모셔달라고. 예. 그래서 갑자기 지난주에 네, 굉장히 뜻깊은 예, 출연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두 분 그 출판계에 종사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예, 저는 이 질문 보고서 생각해 보니까 7년 좀 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시간은 아니죠. 럭키 세븐. 네. 7년이라면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뭐 재밌었다면 짧았던 시간이겠죠. 예. 많은 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횟수로 8년 차. 8년 차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만으로 예. 따지자면.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그 질문지에 근황이라고 예, 최근 근황.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이야 정말 저희가 몰랐습니다. 예, 책 만들고 있고요. 예. 이 답을 위해서 또 개인 업무 현황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저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원고들이 예. 뭐 시집 네. 2권 있고요. 네. 뭐 장편 소설 네. 3권 있고요. 소설집 1권, 비평집 1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시 소설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를 그냥 다 아우르시는 거네요. 비평집까지. 예, 한국 문학. 예. 그냥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그냥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백다운 편집자님은 저는 전천후는 아니고요. 예. 저 문학동네에서 저기 한국문학 담당하고 있고 예. 이제 소설 부분을 집중적으로. 네, 저희는 좀 약간 분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문학과 지성사는 만능 플레이어를 그쵸. 원하는 거고 이쪽은 문학동네는 예.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는. 예, 말을 좀 맞추다 보면 뭐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지만 예. 사실은 근데 원래 좀 약간 이렇게 예. 분화되어 있어요. 저기 출판사 문학동네는 그러니까 시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시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시 네. 쪽에 가서 열심히 일을 배우는 어떤 네, 그런 과정이 되어 있고 예. 이제 소설에 조금 더 산문이라든지 아니면 예. 한국 소설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좀 약간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예. 포부가 있는 그 편집자들은 이쪽으로 흘러들어서 자연스럽게 예, 누가 딱딱 정해주는 건 아니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그 다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네네. 이쪽에 맞겠다. 뭐 대학에 어떤 예. 학년이 올라가면 자기 심화학습으로 가듯이 전공을 찾듯이 그렇죠. 예, 전공 그런 분야, 식으로. 전공 업무 분야를 예, 찾는 거네요. 전공을 못 찾는 분들은 이제 예. 콕 집어서 어디다 앉혀놓죠.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거군요. 네, 찍어주는 그런. 근데 저는 지금 그 문학동네라는 개간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소설 네. 하고 있고, 요새는 원고를 보는 시간도 물론 뭐 기본이니까 편집자에게는. 네. 근데 요즘 좀 약간 전반적인 그 문학동네 개간지가 가지고 있는 네. 좀 약간 그런 아주 작은 일들 아니면 좀 예. 더 큰 일들 뭐 네네. 청탁을 하거나 예.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예.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그런 많이 일까지 예. 하시는군요. 예. 근데 그 개간지 말씀하셔서 제가 네. 그냥 말씀드린 건데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개간지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네. 다시 그러니까 초판이 사실 팔리지 않는 게 현실인데 네. 문학동네 최근호가 증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죠. 문학과 사회에도 없던 일이다. 그거는 좋은 필자들이 한꺼번에 네. 이렇게 싹 몰리는 어떤 그런 기회가 네. 됐었어요. 뭐 신경 선생님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막 장편을 시작한 김혜란 작가 예. 아니면 편혜영 선생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소설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어떻게 우연찮게 그래서 이번 문학동네에 좀 꾸며주셔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좀 받지 않았을까. 좀 그런 뭐 생각이 작품과 원고도 그렇겠지만 물론 그런 작품과 원고를 알아보고 또 섭외를 하고 원고를 다듬어준 그 편집자들과 그 책을 만드시는 기획위원들의 또 목도 크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네. 겸손하게 또 작가들의 공으로 돌리시네요.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작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사실 편집자의 역할이 이제 작가들과 책을 만드는 건데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작가와의 작업이 있다면 혹은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씩 뭐 2개도 좋고요, 3개도 좋고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이러다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네. 빽빽하고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학 네. 출판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출판사에서는 뭐 문학도 하고 네. 뭐 인문서도 만들고 환경 관련 책도 만들고 다양한 책들을 그래서 했었는데 요즘도 만능 플레이어로 활약을 하고 계시군요. 아니 개간지를 하시면 아마 다 소설을 하시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문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준 씨가 들으면 예. 되게 정영준 소설가요? 예, 정용준 소설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 예. 제가 만든 첫 번째 소설집이에요. 그 이전에 이제 제가 문학 형식의 책들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시집도 있었고 외국 소설 있었고 뭐 희곡집도 있었는데 국내 소설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를 믿고 잘 해보겠다라고 용준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네. 저는 그게 첫 번째 그러면 정영준 작가가 예. 이정미 편집자님의 그 첫 번째 실험의 그 희생양이 된 건가요? 그것도 제가 이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표지 작업을 할 때였어요. 근데 가나라는 소설을 이제 표제작으로 썼는데 그때 그 제목이 주는 어떤 이미지가 워낙 희미해서 표지를 이제 이미지를 구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어떤 강요를 하지 말자라는 저희끼리 자율권에 맡겨서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작가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었어요. 인문서 같은 경우에는 좀 폰트 크게 해서 제목 넣고 그러니까 느낌 위주보다는 좀 전달력 위주의 그런 표지 작업을 했었다면 이제 소설 표지는 전혀 다른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커피 계속 리필하면서
둘이 계속 이제 이 소설의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와서 디자이너에게 제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전달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안이 좀 빨리 나왔어요. 한 2, 3일 안에 나왔는데 그걸 작가에게 보여줬더니 내가 한 이야기가 이거였다.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달을 잘한 건가? 라는 생각에 전달자로서의 편집자의 역할 또 한번 이렇게 미리 알았다기보다 몸으로 좀 느꼈다. 그 표지가 되게 이뻤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영준 작가를 이제 알고 지내는데 저랑 형 동생으로 지내는데 그 작가 사진도 되게 잘 나왔고. 예. 윤준 씨는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좀 그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표지 이미지하고 그 약간 테이블에서 이렇게 취조당하는 느낌의 그 사진이 소설 속에 약간 이미지가 있어서 취조당하는 느낌. 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정영준 작가 약간 피의자 느낌으로. 하지만 나쁜 짓을 전혀 하지 않은 정말 좋은 사람이죠. 결론은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문학과 지성사의 표지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로고가 굉장히 예뻐서 어떤 표지라도 그 로고만 박히면 다 완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문학동네는 어떻게? 문학동네는 또 이제 또 원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책의 완성은 원고이기 때문에 웃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겉만 좋다는 건 아니고요. 다 이제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백다운 편집자님은 뭐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질문지를 받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정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책을 그래도 수십 권 하셨죠. 담당 편집을. 뭐 사실은 이런 얘기를 여기 나와서 하는 것도 좀 솔직히 좀 배은망덕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더 훨씬 연령이 많고 훨씬 관록도 뛰어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 않은 섭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까는 이유는 좀 그분들이 들으시면 이것들이 노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다행히 그분들이 별로 안 들으실 거예요. 저희가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 청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나마 조금 머릿속에 남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윤대영 선생님의 그 작품을 한꺼번에 4권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거의 전집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 첫 소설 94년도에 나왔던 저희 은원학시 통신이랑 그 다음에 많은 별들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장편이었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죠. 책을 수십 권을 만드셨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합니까? 아무튼 4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작 소설집인 대설주의보까지. 근데 한 작가랑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작들을 개정판을 내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그 자기가 썼던 책이고 이미 나와 있던 거지만 사실은 다시 이제 옷을 입혀서 새 옷을 입혀서 출판사에서는 그 새 옷을 입힌 책들을 다시 새롭게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은 신간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요. 그래서 4권을 하나하나씩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진행을 시켜야만 됐었고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넉 달 정도? 한 많게는 6달 정도를 계속 그분이랑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뭔가 일이 있으면 바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가 조금 되게 많이 긴밀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일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를테면 최민수 선생님한테 제가 작업을 하면 작업은 그 작업이 아니라 책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겠죠. 작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공적인 일로만 저희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쌓이다 보면 굉장히 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교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지내시잖아요. 제가 아는 이용훈 작가랑은 그냥 뭐
형 동생으로 지내는 걸로 알고 저 있는데. 이영훈 형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교감이 별로. 아 그래요? 이영훈 작가는 엄청 친한 것처럼 얘기하던데. 절대 좀 아직 교감을 네. 나누기는 우리가 좀 영훈아, 넌 이용당한 거야. 네, 좀 짧은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윤대현 선생님이랑 거의 한 반년 정도를 계속 책과 네. 자기 문장과 네. 그다음에 뭐 표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소설집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너무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사실은 친해졌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좋아했었죠. 윤대현 선생님을. 그래서 좀 더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다음에 처음 소설집을 은원학시통신이라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들. 네.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필사도 하고 아. 네, 그다음에 그 작품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회가 정말 새로웠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사실은 이 소설 때문에 좌절한 문청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리고 근데 그런 책임들이 이제 선생님을 조금씩 더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다. 결국은 그러나 그 개정판을 만듦으로 인해서 네. 또 새로운 그 그쵸. 문학 청년들이 좌절하게끔 그렇죠. 공조하신 지금 예. 공모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많은 작가들과 일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고 네. 시스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들한테 몰입하는 순간은 한 길게는 석 달, 네. 짧으면 거의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이렇게 확 몰입했다가 책이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쑥 빠졌다가 또 다른 작가들한테 또 몰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다가 갑자기 네 권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오래 남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책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대표작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편집 경력에서 네네.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죠. 예.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책이 확실히 오래 좀 네. 기억에 남고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작가랑 소통도 많이 하고 짧게 했던 그러니까 작가분들께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린다면 빨리 내면 별로 안 좋지 그런가. 않을까. 좀 오래 네. 품고 있었던 작품이 오래 기억에 남고 아쉬움 물론 있겠지만 아쉬움보다도 좀 오래 같이 그 느낌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시 편집은 아주 초창기 때 뭐 한 1, 2년 차 때 그냥 보조 편집으로만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시를 하지 않았었는데 시인들은 어떤가요?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나요? 예, 짧은 경우는 해설이 빨리 들어오는 경우가 아닐까. 보통 시도 이제 해설 늦게 주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신홍철 평론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그 신용목 시인의 아무나의 도시를 편집할 때 신영철 평론가의 해설을 1년 반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신영철 형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1년 반 동안 애증의 관계였겠죠. 그러면서 딱 원고를 주신 날이 제가 여름휴가를 떠난 날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마침 그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영화 배우들이 영화를 하나를 촬영하면 굉장히 그 작품의 그 배역에 몰입을 해서 그리고 상대 배우와의 그 관계가 긴밀해져서 마치 연애를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책을 만드는 과정도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느꼈고요. 지금 사실 두 분은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오셨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또 각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의 성향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 몸담고 계신 출판사에 뭐 지향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하시죠. 항상 이런 건 곤란한 건 잘해야 스타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청취율이 낮아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고 내가 만든 책이 우리 문학에 눈치를 보게 되네요. 아니요. 지금 어차피 두 출판사가 다 한국 문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온 이 책들이 예. 우리 문학의 정점이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정점이면 약간 눈치를 봐요. 지금 백다운 편집자님이 목을 뒤로 젖히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권여선 작가님 예. 기자나 모습을 냈습니다. 예. 뭐 정점이죠. 네. 작가의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저희 출판사에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 중에 이청준 전집, 최인훈 전집, 네네. 그리고 명작선 시리즈가 있어요. 예. 이 작품들은 당대의 정점이었던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작품을 10년, 20년, 30년 계속 지켜내서 예. 또 새로운 장정으로 이렇게 선보일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 지향점이자 색깔일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명작선 작업을 최근에 한 적이 이제 작년이긴 한데요, 벌써. 저도 아까 윤대 선생님 작품 말씀하셨지만 한강 작가의 여수의 사랑을 그 대학 때 그 한강 작가님의 감성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저도 막 허우적거렸던 그런 문청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꾸준히 이제 사랑받았던 그 작품을 새로 이제 다시 선보일 수 있게 돼서 그 작품을 또 다시 보는, 다시 읽는 그 즐거움이 이제 편집자로서도 있었고 독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작품들을 이제 지켜내고 또 현재적으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좀 전위적인 작품들까지도 과감하게 신인 작가들 작품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 식의 그게 양가적인 거겠죠. 지켜내려는 것과 시도하려는 노력이 같이. 저 신구에 좋아하네요. 네, 그러면 그 문학과 지성사의 지향점을 들어봤고요. 백다음 선생님은 문학 동네의 지향점은 어떤지? 그 문학 동네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학 동네는 굉장히 젊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젊고 그 다음에 약간 광장의 표현을 좀 빌리고 싶어요. 누구나 와서 문학의 어떤 장을 거기서 이렇게 좌판을 펼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좌판을 걷어서 아니면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좌판에 펼친 것들을 팔 수도 있는. 근데 약간 그런 자유로운 좀 약간 장 같은 그 기분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문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럽죠.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근데 사실은 문학동네의 제 일원으로서 생각해 보면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지키려고 막 노력해서 지켜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현실적으로 그냥 지금 당한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자유로운 사고로 좀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젊은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중견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젊은 시인들, 평론가들 굉장히 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문학의 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문학동네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문학동네는 그 장이라서 그런지 제가 문학동네랑 특별히 연이 없는데 송년회 때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가서 맥주 많이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때 송년회 때 잠깐 뵌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저희가 편집자 특집으로 해서 2주간에 걸쳐서 녹음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뵙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책을 읽는 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독자들이 문학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제가 먼저. 이번엔 또 스타트를 끊어주시는군요. 사실은 이거는 출판사에 몸담고 있는 어떤 다양한 파트물들, 뭐 마케터라든지 아니면 홍보팀, 그다음에 뭐 디자이너들, 뭐 편집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이거 다 공유하고 있는 큰 문제 같아요. 사실은 화두 같은 건데 달리 방법이 있을까? 어떤 소극적인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SNS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오프라인 서점에 관련된 어떤 기획이라든지 어떤 뭐 특가 뭐 이런 이벤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낭독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케팅 거를 점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아왔고 또 많이 행해지고 있죠. 근데 조금 저는 어떤 기본 베이스를 조금 그 책을 사랑하는 좀 그런 예.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달까? 예.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왜 읽어야 되지라는 생각들. 예. 사실 이 생각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네. 그 다음에 그 활자가 주는 즐거움을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단초. 그렇죠. 전반적인 그렇죠.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분위기 형성도 분위기 형성이지만 사실은 조금 이 판에 몰려 있는 많은 뭐 작가, 우리 편집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SNS뿐만 아니라 뭐 자기 어떤 의견들을 말할 때 조금 분위기를 좀 필요하다. 네. 필요성을 좀 약간 서로 네.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느끼고 공유하는 그렇죠. 게 좋다는 거죠. 약간 공감대가 조금 많이 그렇죠.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단발적인 행사라든지 어떤 예. 이런 것보다는 조금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예. 예. 근데 뭐 얼마 전에는 막 그 영화 잡지가 많이 없어졌죠. 예. 사실은 좀 다른 파트에인데도 불구하고 좀 놀랐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KBS에서도 책 프로가 또 하나 없어졌고. 예. 사실은 그거는 정말 필요하고 그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분위기랄까 아니면 공감대랄까 이런 거를 예. 빨리 전하고 빨리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전초기지 같은 네.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가 다 사라져버려서 좀 아쉽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제 문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출판사의 단독의 노력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분야 예컨대라면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우리 일상의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이끌어주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 공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정미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정말 답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부모님이 또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 책과 관련된 분들 입장에서 또 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 한번 독서 체험을 하는 분들께 책을 사랑하라고 하신 반면 저는 책을 좀 함부로 홀대하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싶어요. 또 반대 입장에서 예. 그 이유는 책 한 권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많은 우주의 많은 일들을 책 한 권에 담을 수 없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예.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뭐 책 한 쪽으로 권을 생각하는 사실 거죠.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약간 저는 이제 저희 편집자들이 참 약순환 같은 경우 저희가 주로 소비를 하지 않는가 예. 책들을 그런 얘기 많아요. 예. 책은 다 편집자들이 산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사서 뭐 그 책을 언제 다 봐라고 하지만 다 못 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심심할 때 열어보고 뭐 괜찮은 표지 그림은 그냥 네. 걸어도 놓고 여러 가지 그냥 놀이 하듯이 가지고 놀다가 던져놓고 예. 다 읽지 않은 것도 있고 다 읽게 되면 끝까지 읽고 이런 식으로 그냥 책을 가지고 노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책 사실 뭐 물가가 되게 비싸져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근데 예. 책값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거의 거예요. 10,000원대고 예, 커피 예. 2잔 값이죠. 예. 그러니까 뭐 밥값, 커피값 예.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얼마 전에 도서정가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일반 독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책을 사기가 더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서정가제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얘기는 이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시기에 언제 더 값이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사기가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한 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제가 호소하기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놀이이건 뭐 다른 방식의 교훈이건 그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좀 쉽게 가지고 놀고 밥을 대신 굶고 책을 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정도 가격에 책 한 권을 사서 그 책 한 권에서 다 얻지 않고 저는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때 보던 책들을 이제 다 보지 못하고 꽂아놨을 경우에도 그때 기분 상태에 맞는 책을 골라서 다시 보기도 하고 또 그때 필요한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하나의 정보를 그 책에서 찾고자 한다면 또 그 책을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방이 좀 지저분해요. 결론은 자기 방이 지저분하다는 걸로 널려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책을 좀 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대답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책을 대단한 것이 아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정미 선생님처럼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책을 사서 놔두면 그 흔히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장가들이 하는 얘기가 책은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다. 사서 꽂아놓은 걸 보지 않느냐. 그럼 내가 책 본 거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문학과 친숙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다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전 그 생각했어요. 밥 먹는 돈 아껴서 책 사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쓰는데 밥은 이 육체의 영양분이고 책은 영혼의 영양분이니까 밥 먹으면 책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 개개인들이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어디 외출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책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책을 보고 있으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참 그걸 빨리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정미 선생님이 얘기한 그 놀이문화 유흥 안 읽고 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논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낄낄거릴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약간 침울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침울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눈물의 카타르시스가 있죠. 지나고 나면 아주 굉장한 큰 놀이이고 그것도 눈물이 영혼의 때를 씻기는 그런 효과가 있죠. 어떤 그런 재미들을 좀 발견해 주십사. 우리 독자님들한테 이렇게 감히 간절히 호소하는 백다운 편집자님이셨습니다. 요즘 책이 좀 자주 출판 시장이 안 좋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두 분이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엔딩을 하게 되면 이상하긴 한데 책을 사랑해달라는 두 편집자의 간절한 호소였고요. 우린 또 시간이 있으니 다음 주에 또 만나 뵙잖아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두 분 근무까지 하시고 퇴근하셔서 달려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밤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